그래서 이제 계약서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보시면 뭐 1조 목적, 2조 정의 이렇게 쭉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구글링으로 하시면 계약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내가 만약에 어떤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겠다 아니면 어떤 개발 계약을 체결하겠다 하시면 일단 구글링에서 가장 좀 유사한 계약서를 한 개 다운을 받으셔서 거기서 내가 꼭 추가해야 될 만한 사항, 꼭 추가해야 되는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걸 청구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공급 계약이다 아니면 물품 개발 계약이다, 어떤 개발, 내가 만약에 개발자한테 뭘 의뢰한다, 그럼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될까요? 개발자한테 내가 어떤 거를 이제 개발을 요청하는 계약이다, 돈을 지급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겠죠. 개발의 스펙, 어떤 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호하게 적는 거예요. 최선의 뭐 노력을 다해서 만든 제품 하면 상대방이 어떤 걸 내더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스펙이겠죠. 어떤 스펙을 언제까지 개발한다, 이런 게 기재가 돼 있어야지 추후에 그 스펙을 보고 상대방이 가져온 개발품과 비교해서 이거는 스펙에 미달하는 겁니다, 다시 해주세요, 다시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 입장이라면, 내가 개발자 입장이라면 어떤 게 꼭 필요할까요? 뭐 돈 지급 중요하겠죠. 언제까지 돈을 주고, 착수금을 얼마 주고, 뭐 중도금은 언제 주고, 잔금은 언제 지급할 건지 이것도 확실하게 하시고,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이자를 몇 프로를 줄 건지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어떤 개발품을 줬는데 이제 그 돈을 준 의뢰인이 이거는 좀 아직 좀 미달합니다, 다시 해주세요, 보정 또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수정 다시 해주세요, 그럼 끝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래야죠. 내가 처음에 개발품을 납품을 했을 때 스펙에 맞는, 만약에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스펙이 모호한 게 좋을 수는 있겠죠, 그죠?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내가 그것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 거니까 반대겠죠.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이 제품을 지급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검수할 수 있는 거는 의뢰인이 검수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검수가 안 되는 거는 한 달, 두 달 내에 이제 보정 사항을 나한테 말해서 그거를 이제 보정하면 개발은 끝난 것으로 한다. 이런 끝이 있는 그런 것들이 규정해 두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은 정말 무수히 많은 계약이 있고 무수히 많은 종류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어떤 걸 꼭 넣으세요, 뭐 어떤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모든 계약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에게 맞는 내가 체결하는 계약이 어떤 계약이고 그 계약이 이제 어떤 걸 꼭 포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드래프팅을 한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각 내용 보시면 일단 목적 조항이 있겠죠. 목적 조항은 보통 1조에 있어요. 이 계약을 왜 체결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고, 여기서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으실 것 같고, 이제 전제사실은 뭐 갑과 을은 어떤 이유에서 이 계약을 체결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조항은 항상 뭐 2조 정도에 나오죠. 2조 어떤 정의, 뭐 이 의미는 이 계약서에서 어떤 의미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의조항이 왜 중요하냐면 상당히 좀 애매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게 결국 나중에 소송에 가면 이제 쌍방이 다른 해석을 해요. 나는 이게 이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대로 나는 음행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호한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지 추후 분쟁에서 이제 내가 제대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의조항은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한번 쫙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나랑 이제 쭉 한번 이제 회사라고 한다면 우리 편,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그 계약서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뽑아서 마지막에 이제 정의조항을 한번 구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야겠죠. 구체적으로 적으면 적을수록 확실하게 청구할 수 있다. 그 소송하는 과정에서는 입증 책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입증 책임이라는 거는 이제 그 누가 그런 사실을 이제 그 입증을 해야지만 자기가 이제 그 해당 사실을 주장하고 이제 승소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원고가 당연히 입증 책임을 져야 돼요.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너랑 나랑 이런 계약이 체결이 됐었고, 너는 이 계약서상에 이런 의무를 불이행했고, 그로 인해서 나는 이런 피해를 입었고, 너의 의무 불이행과 나의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 피해가 얼마다, 이것까지 입증을 해야지만 상대방한테 그 손해배상 금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게 정말 소송하다 보면 이게 제일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그거는 그 피해는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10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일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너가 우리가 비밀 유지 의무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건 맞고 상대방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이거 우리 회사의 비밀이라서 이건 제3자한테 말하면 안 되고 너랑 나랑 협업하는 과정에서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위반했어. 그거 다 인정이 돼. 그래서 그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발생했어. 이건 다 인정이 돼요. 근데 내가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가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걸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뭐 1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나, 2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나, 3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나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해 버리는 거예요. 밑에 거 보시면 비밀 유지 의무를 상대방이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1,000만 원의 배상을 해야 된다. 위약벌은 그냥 벌이에요, 벌. 벌이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약벌로 일단 1,000만 원 내놔. 1,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손해가 또 있다면 또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벌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위약벌, 위약금 막 이렇게 다른 게 있는데 이건 뭐 지금 어려우실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벌을 내려야겠다. 위약벌로 규정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지연이자도 당연히 이제 규정을 해둬야겠죠. 지연이자를 규정하지 않으면 이제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의 주식회사의 모든 활동은 다 상행위로 봐요. 상행위가 보기 때문에 민법에는 5%인데 상법에는 6%의 이자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정해 두지 않는다면 특별하게 약정하지 않는다면 상법에 따라서 6%가 적용되는데 이제 특별하게 약정을 해둔다면 뭐 17% 지금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정할 수 있는 법이 현재로서는 24%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24% 이내의 범위라면 얼마를 정하든 그 이율대로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시 지급하지 않았을 시 거기서부터 이제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지, 뭐 계약을 끝내는 요건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의로 할 수도 있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할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거든요. 관할은 우리가 소송했을 때 어디서 재판을 할 건가 이걸 쌍방이 정할 수 있는 관할인데 일반적으로는 피고 상대방이 주도지만 뭐 금지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채권자의 주도제도 할 수 있다, 원고의 주도제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는 다 만나서 서면으로 이제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거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부산인지 뭐 대구인지 광주인지 알지도 못했다가 일단 계약 체결하고 나서 분쟁이 생겨서 보니까 이 사람이 부산에 있는 업체예요. 그럼 소송이 원칙적으로는 피고 주소지거든요. 그 피고 부산까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계약서 내에 적어둔다면 좋겠죠. 뭐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갑이 우리라고 한다면 서울 뭐 서초구를 관할하는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소송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